단 한 개의 김치통으로 중국을 완전히 꺾어버린 우리 대한민국.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한국인이 김치통 하나만으로 중국을 제치고 무려 1조 원짜리 비즈니스를 성사시켜 독일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의 85세 하우저 회장이 중국인과의 계약을 전면 철회하고 김치 철학에 큰 감동을 받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 한 통의 김치만으로 독일 전체를 움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딱 1초만 투자하셔서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일이라고 합니다. 올해 28살이죠. 중국 국영투자사 최연소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막 도착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하나예요. 독일의 첨단 기술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저명한 역사학자입니다. 동시에 당에 충실한 이념가이기도 하고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웨인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느냐? 그들은 거대한 중국 문화권의 일부였을 뿐이다. 지금은 미국의 군사력에 기댄 뿌리 없는 나무와 같지. 그들의 문화는 서구의 흉내일 뿐 깊이가 없다. 이 말씀이 제 신념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기준이 되었죠.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데 운전기사가 말을 걸어왔어요. 중국에서 오셨군요. 저희 동네에 한국 식당이 하나 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김치가 일품이에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김치라니 그저 발효된 채소일 뿐인데 뭐가 그리 특별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이번 프로젝트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한국계 독일인 데이비드 민석 김이라는 남자였죠. 첫인상부터 뭔가 거슬렸어요.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겸손했죠. 이런 태도가 바로 약소국 출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이리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 잘 부탁드립니다. 민석이 말했어요. 정중한 인사였죠. 저는 간단히 악수만 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민석이 말했어요. 이번 인수는 잘 익은 김치처럼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요.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김치 비유라니요. 저는 속으로 경멸했습니다. 역시 근본 없는 나라 출신답게 천박한 비유를 쓰는군요. 비즈니스를 음식에 비교하다니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예요. 민석 씨, 저희는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을 선호합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민석이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독일 사람들은 관계를 중시하는 편이라서요. 관계라니요. 이것도 전형적인 동양적 사고방식이에요. 서구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철저히 합리성과 효율성이 지배하는데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 사고에 매달려 있다니요. 이런 식으로는 글로벌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내일 있을 첫 번째 협상을 위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중국의 압도적인 자본력, 첨단 기술력, 거대한 시장 규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창밖으로 프랑크푸르트의 야경이 보였어요. 유럽의 금융 중심지죠. 하지만 이제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동양의 시대, 그 중에서도 중국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선두에 서 있고요. 민석이 말한 김치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어요. 참 우스운 일이죠. 발효된 배추 한 포기로 비즈니스를 설명하려 하다니요. 내일 협상에서 이런 감상적인 접근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겠습니다. 이번 인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요. 그것이 중국의 힘을 세계에 보여주는 길이고 아버지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드디어 첫 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독일 기업의 경영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CEO 밀러, CFO 슈미트, 그리고 몇 명의 이사들이죠.
모두 진지한 표정입니다. 이들 앞에서 중국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어요.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제시할 조건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죠. 중국의 국내 총생산 수치, 외환 보유고, 그리고 5G 기술 투자 규모예요. 저희 중국은 작년 한 해에만 5G 기술 개발에 1천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는 독일 전체 IT 예산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숫자의 힘이죠. 이런 압도적인 규모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데이터를 쏟아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 가치를 150% 프리미엄으로 평가했어요. 시장가 대비 50% 높은 가격입니다. 이런 조건은 다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자신감에 차서 말했죠. 이 정도 조건이면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밀러 CEO가 동료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죠. 이게 바로 압도적인 자본력의 위력입니다. 돈 앞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무력해져요. 또한 저희는 베이징에 유럽 R&D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에요. 여러분의 핵심 인력 모두에게 3년간 보장된 계약을 제공하겠습니다. 연봉은 현재보다 30% 인상해드리죠.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슈미트 CFO가 메모를 적고 있었어요. 좋은 신호였죠. 숫자로 말하니까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 딜을 통해 유럽 시장 전체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년 내에 매출 50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이 정도면 게임 끝이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민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웨이리 팀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약간 당황했어요. 지금이 무슨 감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인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혹시 제 발표에 뭔가 보완할 내용이라도 있나 싶었거든요. 민석이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유창한 독일어였습니다. 밀러 사장님, 저는 이 회사의 100년 역사를 들여다봤습니다. 1920년 창립 당시 창업주가 남긴 경영 철학을 읽어봤어요. 밀러 CEO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방금 전까지 제 프레젠테이션을 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당시 창업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정신을 만든다. 이 철학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민석이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지금 무슨 역사 수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비즈니스 협상장에서 100년 전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민석이 계속 말했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인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인 정신과 저희의 기술력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창조하는 것이에요. 함께 상생하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더 이상했던 것은 독일 경영진들의 반응이었어요. 딱딱했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슈미트 CFO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심지어 미소까지 지으면서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명확한 숫자와 조건을 제시했는데 왜 감상적인 이야기에 더 반응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비즈니스는 합리적 판단으로 하는 건데요. 밀러 CEO가 말했어요. 데이비드 씨 말씀이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생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목소리에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석이 말했어요. 예를 들어 독일의 정밀 기술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 그리고 중국의 시장을 결합하는 거죠. 각각의 강점을 살리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모델입니다. 마치 좋은 요리를 만들 때처럼 각 재료의 특성을 살려서 더 맛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음식 비유네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독일 경영진들은 오히려 더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화가 났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명확한 수치와 조건보다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더 중시한다는 말입니까? 이성보다 감성을 앞세우다니 역시 유럽은 저물고 있는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난 후 독일 경영진들이 서로 독일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표정을 보니 민석이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제 프레젠테이션은 언급조차 안 하면서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민석에게 물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접근했나요?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민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따로 있어요. 특히 독일 사람들은 전통과 가치를 중시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해요. 민석이 말했어요. 왜 이리 팀장님, 효율성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때로는 우회로가 더 빠른 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전략을 짰습니다. 다음 협상에서는 더 강력한 조건을 제시해야겠어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 이익을 보여주는 거죠. 협상은 생각보다 지지부진했습니다. 이틀째인데도 독일 경영진들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요. 저는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죠.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면 뭐가 좋다는 건가요? 호텔방에서 저는 다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까 봐서요. 더 강력한 조건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인수 대상 기업의 과거 사업 기록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독일 기업의 내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사업 보고서들이었어요. 하나씩 뒤져보기 시작했죠. 대부분은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었어요. 유럽 시장 확장, 미국 진출, 일본과의 합작 등등. 그런데 15년 전 자료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 시도에 관한 보고서였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죠. 동아시아 진출 실패 분석 보고서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보고서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당시 독일 기업은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최신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워서 말이죠. 그런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계속 읽어봤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국과 일본의 거대 자본이 모든 것을 장악한 시장에서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우리의 계획을 완전히 뒤엎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그 한국 중소기업이 사용한 전략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보고서를 계속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해당 한국 기업은 기술력이나 자본력에서는 우리에게 크게 뒤떨어졌다. 하지만 신뢰와 의리라는 비논리적 자산을 무기로 현지 유통망을 장악했다. 신뢰와 의리라니요. 이게 무슨 비즈니스 전략인가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돈과 기술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더 놀라운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기업은 현지 파트너들과 장독대 파트너십이라는 독특한 관계를 맺었다. 이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가족 같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협력 방식이었다. 장독대 파트너십이라니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어요. 보고서를 더 읽어보니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에서 장독대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다. 그곳에서 김치와 된장 등을 발효시키며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을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다. 잠깐만요. 김치라고 했나요? 갑자기 민석이 말한 김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번 인수는 잘 익은 김치처럼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요. 혹시 민석이 말한 김치론과 이 장독대 파트너십이 같은 개념인 건 아닐까요? 저는 섬뜩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그 천박하다고 생각했던 비유가 실제로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보고서를 계속 읽어봤어요. 장독대 파트너십의 핵심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김치가 제대로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진정한 신뢰관계도 천천히 발효되어야 한다는 철학이다. 저는 손에 든 보고서를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어지러웠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국 중소기업은 어떻게 거대한 미국과 일본 자본을 이겼을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답은 간단했어요. 그들은 현지 파트너들을 단순한 거래 상대가 아니라 가족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서로를 챙겨주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 이런 관계가 쌓이면서 현지 유통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한국 기업의 편에 서게 되었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감정과 인간관계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어요. 그 한국 기업이 승리했고 독일 기업은 철수해야 했으니까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숫자와 조건에만 집중했지만 상대방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친 가장 큰 변수였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프랑크푸르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갑자기 민석이 말한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치 비유, 상생, 철학, 관계 중시.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전략이었던 걸까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뿌리 없는 나무 이야기도 다시 생각해봤어요. 정말 한국은 뿌리가 없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저희가 보지 못하는 깊은 뿌리가 있는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해졌어요. 민석이 말하는 그 문화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싶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민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물론입니다. 기꺼이요. 저는 처음으로 민석이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제가 이해해야 할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결정권을 쥔 스위스 투자 은행장과의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한스 베르거라는 분이에요. 유럽 금융계의 거물이죠. 이분의 승인 없이는 어떤 딜도 성사될 수 없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베르거 은행장은 60대 후반의 신사였어요.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민석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저는 이번이야말로 중국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준비해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베르거 은행장님, 저희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보셨죠?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거대한 비전입니다. 70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투자 규모만 1조 달러에 달해요. 베르거 은행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규모죠.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번 독일 기업 인수도 그 일환이에요. 유럽의 첨단 기술과 중국의 자본, 그리고 거대한 시장이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예요. 베르거 은행장님께서도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죠. 하지만 베르거 은행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분이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던졌거든요. 데이비드, 나는 BTS가 유엔에서 연설했을 때가 인상 깊었소. 그들의 메시지는 어떻게 한국인 전체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된 겁니까? 저는 당황했어요. 지금 무슨 K-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비즈니스 미팅에서 말이에요. 민석이 말했어요. 아, BTS 말씀이시군요. 그들이 유엔에서 한 연설은 정말 의미가 깊었어요.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자신을 사랑하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베르거 은행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단순한 연예인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석이 말했어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이는 단순한 동정이나 친절과는 다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죠. BTS의 메시지도 그런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정이라니, 그게 비즈니스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베르거 은행장은 더욱 흥미를 보였어요. 정말 흥미롭군요. 그럼 오징어 게임은 어떻습니까? 그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끈 이유도 그런 문화와 관련이 있나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징어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어요. 현대 사회의 불평등과 경쟁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었죠. 특히 한국 사회 특유의 공동체 의식과 개인주의 사이의 갈등을 잘 보여줬어요. 베르거 은행장이 말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건데 한국 사람들은 극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챙기려고 하더군요. 서구 사회와는 다른 가치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식사 내내 화제가 드라마와 케이팝으로만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시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은행장님, 그런 문화적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구체적인 투자 수익률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죠. 저희 프로젝트는 향후 5년간 연평균 2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베르거 은행장은 여전히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데이비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그 비결이 뭔가요? 단순히 기술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민석이 말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성공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큰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성급함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중력을 의미해요. 동시에 장인 정신도 있죠. 완벽할 때까지 계속 개선하려는 집념 말이에요. 베르거 은행장이 감탄했어요. 빨리빨리와 장인 정신이 공존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상반된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한 거죠? 민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김치를 담글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재료를 준비할 때는 빨리빨리 해야 해요. 신선함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발효시킬 때는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죠. 급할 때와 기다릴 때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또 김치 이야기네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베르거 은행장은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어요. 정말 지혜로운 철학이군요. 서구 사회는 보통 속도와 완성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둘 다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식사가 끝날 때까지 대화는 계속 한국 문화로 이어졌어요. 케이팝, 드라마, 음식, 심지어 한국어의 높임법까지도 이야기했죠.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깊이 없다고 말했던 그 문화를 세계 최고의 금융 전문가가 이렇게 진지하게 분석하고 있다니요. 이게 현실인가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민석에게 물었어요. 왜 베르거 은행장은 숫자나 조건보다 그런 문화적 이야기에 더 관심을 보이는 거죠? 민석이 말했어요. 웨이리 팀장님, 베르거 은행장 같은 분들은 이미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진짜 관심 있어 하는 건 돈이 아니라 가치예요. 지속 가능한 가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말이에요.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는 결국 수익을 내는 거 아닌가요? 민석이 말했어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진짜 큰 수익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만들 때 나와요. 그리고 그걸 알려면 그 사람들의 문화와 마음을 이해해야 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베르거 은행장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3일째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독일 기업의 원로 이사회 의장 프리드리히 하우저에게서였어요. 85세의 고령이지만 여전히 회사에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죠.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민석과 함께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이사들의 표정이 모두 굳어 있었거든요. 하우저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어요. 하우저 의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희는 이번 인수합병을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거절이라니요? 이런 조건을 거절한다고요? 의장님, 혹시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융통성을 가지고. 제가 말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하우저 의장이 손을 들어 저를 막았어요. 웨이니 양,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우저 의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당신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숫자도 매력적이고 조건도 후합니다. 하지만 하우저 의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를 숫자로만 보는 오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방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만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찔렀어요. 오만이라니요? 저는 그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뿐인데요. 의장님, 오만이라고 하시니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는 최상의 조건을 제시했고 모든 면에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하우저 의장이 다시 말을 막았어요. 웨이리 양, 당신은 우리 회사를 하나의 자산으로만 봅니다. 100년간 이어온 우리의 철학과 가치, 직원들의 자부심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죠. 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는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감정적인 요소보다는 합리적 판단이. 바로 그겁니다. 하우저 의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은 우리의 100년 역사를 감정적 요소라고 부르는군요. 우리 직원들의 자부심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죠. 하우저 의장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지난 100년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해온 게 아닙니다. 우리만의 가치와 신념을 지켜오면서 성장해왔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직 숫자로만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저희 제안을 받아들이시면 회사는 더욱 성장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고. 이익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우저 의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민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의장님,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완전한 인수가 아니라 파트너십 형태로. 하우저 의장이 민석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표정이 부드러워졌죠. 데이비드,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하우저 의장이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의 파트너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웨이리 양, 당신은 힘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힘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한다고요? 저는 반발했어요. 저희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시장 규모가 바로 힘 아닌가요? 하우저 의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힘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존경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에요. 진짜 힘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할 때 나타나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우저 의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웨이니 양, 당신의 조국 중국도 분명 위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위대함이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존경할 만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3년간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하우저 의장의 말이었어요. 오만이라니요. 저는 그저 효율적으로 일했을 뿐인데 그게 오만이라는 거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민석이 말했어요. 웨이리 팀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왜 거절하는 거죠? 민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때로는 더 나은 조건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데요? 저는 거의 울먹이며 물었어요. 민석이 말했어요. 존중받고 싶은 마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파트너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옳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저의 신념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창밖으로 프랑크푸르트의 밤이 보였어요.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실패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회사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3년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웨이리 팀장님,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하우저 의장을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요. 그분 마음은 이미 굳어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민석이 말했어요. 마지막까지 노력해 볼게요. 아직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날 오후 민석이 하우저 의장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죠. 이미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이 시간 후 민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웨이리 팀장님,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우저 의장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놀랐어요. 정말요? 어떻게 설득하신 거예요? 민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협상안 대신 다른 걸 가져갔어요. 다른 걸이요? 김치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김치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민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김치를 직접 담가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죠.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서 하우저 의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의장의 표정이 훨씬 부드러웠거든요. 하우저 의장이 말했어요. 웨이니 양 어제 데이비드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민석을 바라봤어요. 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눈 걸까요? 민석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의장님, 어제 말씀드린 이야기를 웨이리 팀장님께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민석이 작은 김치통을 꺼냈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빨간 김치가 들어있었죠. 의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셨죠. 뿌리 없는 나무는 폭풍에 쓰러진다고요. 의장님의 아버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하셨죠? 하우저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민석이 김치통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한국도 수천 년간 수많은 폭풍을 맞았습니다. 몽골 침입,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저는 민석을 바라봤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궁금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김치 같은 문화라는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민석이 계속 말했어요. 이 뿌리는 시간이 만들고 서로 다른 재료들이 어우러져야만 강해져요. 하우저 의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민석이 김치통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김치를 보세요. 배추, 고추, 마늘, 생강. 모두 다른 재료들이에요. 각각은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함께 발효되면서 더 깊고 풍부한 맛을 만들어내요. 저는 이상했어요. 김치 이야기가 비즈니스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민석이 계속 설명했어요. 독일의 정밀 기술, 한국의 혁신 정신, 중국의 거대한 시장. 이 모든 것들이 각각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발효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우저 의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흥미로운 비유군요. 계속 말해보세요. 민석이 말했어요. 저희가 제안하는 건 인수합병이 아닙니다. 분재예요. 분재요? 저도 하우저 의장도 동시에 물었어요. 네, 분재는 나무의 뿌리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박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독일 기업의 뿌리인 장인 정신과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새로운 가지들이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하우저 의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민석이 설명했어요. 독일 기업은 그대로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단지 기술 교류와 시장 확장에서만 협력하는 거예요. 마치 서로 다른 나무들이 같은 숲에서 자라면서 뿌리를 얽히게 하는 것처럼요. 저는 민석의 말을 들으면서 감탄했어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해낸 걸까요? 하우저 의장이 말했어요. 그럼 우리의 경영 철학과 기업 문화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독일의 장인 정신이 아시아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말이죠. 저는 깨달았어요. 민석이 말하는 건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었죠. 하우저 의장이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의 제안은 매우 지혜롭군요. 하지만 중국 측에서도 이런 방식에 동의할까요? 민석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제 차례였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방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숫자와 조건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배웠죠.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의장님, 저도 이 방식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도 결국 모두가 성장하는 것이니까요. 하우저 의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논의해 볼까요? 이번에는 분재 방식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힘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협상이 기적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3주간의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마침내 모든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했어요. 분재 방식이라는 민석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현실이 된 거죠. 독일 기업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 기회를 얻었어요. 중국은 유럽의 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은 교량 역할을 하면서 양쪽 모두와 윈윈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지난 3주 동안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 말이에요. 계약서의 마지막 서명이 끝나고 하우저 의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웨이니 양 처음 만났을 때와 많이 달라지셨군요. 이제야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죠.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축하 파티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민석에게 말했어요. 민석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웨이리 팀장님도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민석 씨,
제가 하나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뿌리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민석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뿌리 말씀이신가요? 네, 한국의 문화, 그 깊이에 대해서요.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민석이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웨이리 팀장님,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한국 문화의 뿌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깊어요. 우리는 호텔 로비의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민석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오랫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서 끊임없이 시련을 겪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별한 것을 만들어냈어요. 특별한 것이요? 민석이 말했어요. 정이라는 문화요. 이건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과는 달라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도 진짜 가족처럼 도와주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베르거 은행장이 그렇게 관심을 보였던 건가요? 맞아요.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발달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해요. 반면 한국의 정문화는 진정한 연결감을 제공하거든요. 민석이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경쟁하면서도 함께 성장하려고 했거든요. 마치 김치를 담글 때처럼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럼 아버지가 말씀하신 뿌리 없는 나무라는 건?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웨이리 팀장님의 아버님께서는 아마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셨을 거예요. 한국이 서구 문화를 많이 받아들인 것은 맞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깊은 뿌리가 살아있어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관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불완전했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한 면만 보셨던 거예요. 민석 씨,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저희도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존경보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민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중국의 문화도 정말 위대해요. 공자의 인자 사상, 노자의 자연 철학. 모두 인류의 보물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 위대함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방식의 차이요? 민석이 설명했어요. 위대함을 보여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함께 성장시키는 거예요. 진정으로 존경받는 힘은 후자에서 나와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제야 하우저 의장이 말했던 진정한 힘의 의미를 알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웨이리 팀장님만의 길을 찾으시면 돼요. 아버님의 가르침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것을 넘어서 더 크고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시면 되는 거죠.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답이라는 것을요.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넘어서는 것. 중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리아,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었느냐?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성공했어요, 아버지. 하지만 제가 처음 생각했던 방식과는 달랐어요. 아버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번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세계로부터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니 이야기해보아라. 저는 지난 3주간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들으신 후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리아,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아버지도 배울 점이 있는 것 같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를 넘어섰다는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기쁨이었어요. 중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베이징의 높은 빌딩들이 창밖으로 보였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같은 풍경인데도 제 눈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보였거든요. 오늘은 임원진에게 최종 보고를 하는 날이었어요. 회의실에는 부사장님을 비롯해 핵심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준비해온 2개의 문서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사업 성과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별도로 작성한 문건이었습니다. 임원님들께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독일 기업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어요. 부사장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네, 왜 이리? 세부 조건은 어떻게 되었나? 저는 사업 성과를 차례대로 설명했어요. 기술 교류 협정, 시장 진출 방안, 예상 수익률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만족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임원님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무엇인가? 저는 2번째 문서를 들어 올렸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세계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 깊이 분석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서 별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런 보고서는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나온 힘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부사장님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들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오락성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진정성과 공감이라는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문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비즈니스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중심의 접근 방식이 숫자 중심의 접근보다 더 큰 성과를 내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한 임원이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말인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불완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경제력과 기술력은 분명히 강력한 무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사장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셨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력으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은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저는 독일에서의 경험을 들려드렸어요. 하우저 의장이 말했던 오만함, 베르거 은행장이 보여준 관심, 그리고 민석이 제시한 분재 방식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왜 거절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임원들이 진지하게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임원님들, 우리에게는 5,000년의 찬란한 문화가 있습니다. 공자의 인자 사상, 노자의 자연 철학, 그리고 수많은 지혜들이 있어요. 이런 가치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세계에 보여준다면 우리도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부사장님이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시더니 물어보셨어요.
웨인이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이징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힘은 지배가 아닌 존경을 얻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 있는 딸이 아니라 제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부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웨인이 내 보고서를 상부에 전달하겠다. 앞으로도 이런 시각으로 일해주길 바란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핸드폰으로 민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석 씨, 덕분에 좋은 보고를 마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답장이 금방 왔어요. 축하드려요, 웨이리 팀장님.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라고. 중국이 진정으로 세계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 길, 그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거라고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부터 나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로 세상을 바꿔나가겠다. 가장 위대한 힘은 지배가 아닌 존경을 얻는 것이라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창밖으로 베이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세계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대한민국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중국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 CCTV가 극비리에 입수한 8분짜리 영상이 전 국민에게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의 출처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2025년 한국 공군과 해군 기지를 몰래 촬영한 중국인들이 극비리에 제보한 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에는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16이 F터버너를 뿜으며 이륙하는 모습, 부산 상공에서 드론이 촬영한 한 K 흑표 전차 배열이 능동방어 테스트 사격을 정교하게 성공하는 모습, 그리고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의 웅장한 자태까지. 한국의 국방력은 그저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을 뿐이라던 중국의 오만한 생각은 8분짜리 영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이 압도적인 영상에도 불구하고 중국 언론은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한국의 군사력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중국의 SNS에는 검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사력을 경계하고 절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글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를 경악시킨 8분짜리 영상 속 한국군이 감추고 있던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한국의 진짜 국방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 샤오린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대령이죠. 동부전구 소속으로 청새치라 불리는 최정예 사이버 심리전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죠. 2025년 6월 15일 베이징 외곽 동부전구 최첨단 워게임 센터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을 지휘하고 있었거든요. 워게임 센터는 축구장 2개 크기의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스크린들이 실시간 전황을 보여주고 수십 명의 분석관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어요. 목표물 포착.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참모들의 긴장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운데 지휘석에 앉아 모든 상황을 조율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전황은 완벽했습니다. 중국군의 압도적 승리. 한국군 방어선은 3시간 만에 무너지고 미군 증원 부대마저 우리 동펑 2.1D 미사일에 격침당했죠. 시뮬레이션상 손실 비율은 10대 1. 참모들은 환호했어요. 역시 샤오린 대령입니다. 이번에도 완벽한 작전이군요. 한국군 따위는 상대가 안 되는군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3년간 준비한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시뮬레이션 로그 파일을 검토하다가 한 귀퉁이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숫자를 봤거든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0.8%.
한국군이 단독으로 요격해낸 우리 스텔스 순항 미사일의 비율이었죠.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0.8%. 무시해도 좋을 수치죠. 하지만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론상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 지원 없이 한국 방공 시스템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우리 동펑-15C 스텔스 순항 미사일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0.001제곱미터에 불과해요. 새 한 마리보다 작게 보이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이상하네요. 저는 보고서 각주에 이 내용을 짧게 언급했습니다. 한국군 단독 방공 시스템의 예상치 못한 요격률 0.8%에 대한 추가 분석 필요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샤오린 대령, 왕 하오 대령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치공작부 소속인 그는 항상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지만 눈만은 차가워요. 가난한 농민공의 아들로 태어나 오직 실력과 정치만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인물이죠. 승리한 전투에서 패배의 원인을 찾는 건 패배주의 아닌가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하지만 굽힐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데이터의 이상 징후를 보고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완승이었잖아요. 승률 91.7%예요. 왜 굳이 그 8.3% 중에서도 0.8%라는 사소한 변수를 문제 삼으시죠? 왕 하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참모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동조하는 듯했고 어떤 이는 왕 하오 편인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샤오린, 대국은 사소한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다. 리 정환 상장. 동부전구 사령관이자 제 아버지입니다. 군부내 10인자 안에 드는 막강한 실력자죠. 딸의 편을 들어주시리라 기대했는데 그분은 왕 하오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앞으로는 승리에 집중하도록 하거라. 작은 틈을 보는 것보다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다. 굴욕감이 밀려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납득할 수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제 집무실로 돌아왔어요. 170cm가 넘는 제 키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구부정해졌습니다. 한편에 놓인 오빠의 전투기 헬멧이 보였어요. 매일 아침 닦는 그 헬멧을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오빠 리 샤오펑은 5년 전 한국 조종사와의 공중전에서 전사했어요. 한국군의 무리한 도발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증오해왔죠. 오빠의 복수를 다짐하며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하지만 그 0.8%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대체 뭘까? 정말 사소한 오차일까? 손가락으로 헬멧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전해졌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0.8%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정말 사소한 오차일까요?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확인해봐야겠어. 집무실로 향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제 발걸음 소리만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보안 카드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컴퓨터 모니터의 파란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은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었거든요. 연합참모부의 기밀 서버 접속은 대령급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접속 코드를 입력했어요. 우리 정환 상장의 권한으로는 거의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죠. 화면에 접속 승인이 떴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저는 경악했어요. 이게 뭐야? 화면에 나타난 건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엘셈과 이스라엘의 에로우-3 시스템 간의 데이터 링크 융합 프로젝트. 2024년 말부터 비밀리에 진행된 이 계획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촉촉해졌습니다. 다층 복합 방어망.
한국이 독자적인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기술까지 융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방어망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제가 발견한 0.8%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문득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군요, 샤오린 대령. 돌아보니 왕 하오 대령이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왕 대령, 이 시간에 왜? 못 잔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불이 켜져 있더군요. 뭘 그리 열심히 보고 계시는지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엔 여전히 기밀 자료가 떠 있었어요. 재빨리 창을 닫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더군요. 업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합참모부 서버에 접속할 정도로 중요한 업무였나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왕 하오가 모든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권한을 남용하시는 건 아니겠죠? 왕 하오의 미소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빠의 옛 동료 조종사였던 장 웨이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샤오린, 미안해. 무슨 일이에요? 왕 하오 대령이 나를 불렀어. 너에 대한 진술서를 쓰라고 했어. 장 웨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오빠 샤오펑의 복수를 위해 한국 측과 내통하고 있다는 내용이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거절했지만 그분이 내 가족을 언급하더라고. 아내와 딸이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 장 웨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결국 서명했어요. 정말 미안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 하오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 진술서에 뭐라고 써 있는데요? 내가 오빠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는 내용이야. 그리고 한국군 실제 전력을 파악하기 위해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고. 숨이 막혔어요. 거짓말이잖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증거가 있어. 내가 권한 밖의 자료에 접속한 기록들 말이야.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왕 하오가 모든 걸 계획했던 거예요. 장 웨이가 가고 난 후 저는 오빠의 헬멧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금속 표면에 제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습니다. 오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때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왜 왕 하오는 이렇게까지 저를 제거하려고 할까요? 단순한 질투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발견한 그 0.8%에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사령관실로 오라는 명령이었죠. 복도를 걸어가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리 샤오린 대령 관련 기밀 유출 의혹 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이 정말 커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사랑하는 딸을 보는 눈이 아니라 배신자를 보는 눈이었죠. 앉아라. 목소리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지만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지는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두꺼운 보고서였어요. 표지에는 왕 하오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이게 뭔지 아느냐? 저는 조용히 하라.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평생 저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던 분이었거든요. 내가 연합참모부 기밀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했다는 게 사실이냐?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건 업무상 필요해서. 업무상? 한국군 방어 시스템을 조사하는 게 내 업무였나? 아버지가 서류를 펼쳤어요. 제가 접속한 모든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파일을, 얼마나 오래 봤는지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냐? 아버지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 웨이의 진술서였어요. 내 오빠의 동료가 증언했다. 내가 평소 한국에 대한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였고 복수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장 외인은 협박당한 거라고요. 협박? 누가?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왕 하오라고 말하면 믿어주실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받을까요? 아버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베이징의 아침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샤오리나. 처음으로 아버지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였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리 가문의 자존심이기도 하지. 하지만 지금 내가 한 일은 아버지가 돌아섰습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조국을 배신한 것과 다름없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조국을 배신한 적 없어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진실? 무슨 진실 말이냐? 0.8%의 미스터리요. 한국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기밀을 훔쳐봤다는 말이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어요. 변명 따윈 듣고 싶지 않다. 너는 군인이기 이전에 내 딸이다. 어찌 죽은 내 오빠의 이름에 우리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때 아버지가 내린 결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안부대. 문이 열리며 2명의 헌병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손에는 수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샤오린 대령을 즉시 인민해방군 총의원으로 이송해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인민해방군 총의원. 통칭 301 병원. 중국 최고의 의료기관이자 공산당 최고위 간부들만을 치료하는 특별한 곳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완벽한 감옥이기도 했어요. 아버지. 설마.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급성 과대망상 및 스트레스 장애. 이것이 내 진단명이다. 아버지는 직접 병명을 내려주셨어요. 진실을 말하는 딸에게 정신병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헌병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함께 가시죠. 저는 저항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명령이었으니까요. 수갑이 차가웠습니다.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 정말 저를 믿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저를 보려 하지 않았어요. 나가라. 차에 태워져 베이징 시내를 가로질렀습니다. 창밖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보였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아침을 사먹는 학생들,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는 노인들. 모든 게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301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정말 최고급 시설이었거든요. 마치 5성급 호텔 같았죠. 하지만 곳곳에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와 보안 요원들이 있었어요. 리 샤오린 대령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뒤에는 2명의 경비원이 따라왔어요. 제게 배정된 방은 1인실이었습니다. 최고급 침대, 대형 텔레비전, 심지어 작은 응접실까지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베이징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보였죠. 하지만 문에는 자물쇠가 있었고 창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황금빛 세 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이대로 끝날 순 없어.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자들에게 복수해야 한다고요. 왕 하오든 아버지든 이 썩은 시스템이든 말이에요. 제 눈에 다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1 병원에서 탈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여기는 중국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곳 중 하나였거든요. 눈앞이 막막한 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아침 8시 체온 측정, 오전 10시 정신과 상담, 오후 2시 투약, 저녁 6시 저녁 식사. 완벽하게 통제된 스케줄을 보내다 보니 301 병원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탈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복도의 감시 카메라 위치,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병원 내부 구조. 모든 걸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301 병원은 요새나 다름없었거든요.
출입구마다 보안 게이트가 있고 복도마다 경비원이 서 있었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때 문득 오빠의 말이 떠올랐어요. 5년 전 오빠가 조종사로 복무할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샤오리나, 만약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 번호로 연락해. 우리 군 안에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정말 위험할 때만 쓰라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말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혹시 군 내부의 비주류 인맥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문제는 어떻게 연락하느냐였어요. 제 휴대폰은 압수당했고 병실에는 모니터링되는 유선 전화만 있었습니다. 게다가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담당 의무관인 천밍중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의사였는데 다른 직원들과 달리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대령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똑같아요. 매일 똑같죠. 혹시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런 생활이?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절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천중이 혹시 조용히 하세요. 천밍이 주위를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당신 오빠 샤오펑을 알고 있습니다. 공군 의무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샤오펑 대위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 온 이유도 대충 짐작하고 있습니다. 천밍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왜요? 위험하잖아요. 때로는 옳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천밍은 제게 작은 메모지를 건넸어요. 오빠가 말했던 그 비상 연락처였습니다. 내일 밤 2시에 비상계단으로 나오세요. 15분 정도 시간을 만들어 드릴게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밤 2시, 저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천밍이 야간 근무 간호사를 다른 곳으로 보내놨더군요. 비상계단에 도착했을 때 낯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샤오린 대령이시군요. 저는 류젠입니다. 샤오펑 대위의 옛 동료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군인 특유의 고든 자세를 하고 있었지만 계급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를 아세요? 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도 알고 있어요. 왕하오 그 자식이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거죠. 류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군 내부의 부패를 지켜봐왔습니다. 왕하오 같은 자들이 개인의 출세를 위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는지 말이에요. 그럼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위험합니다. 한번 움직이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상관없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류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3일 후 새벽 4시, 천중이가 화재 경보를 울릴 겁니다. 그때 혼란을 틈타 지하 주차장으로 오세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서해를 건너야 합니다. 밀항선을 준비해놨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네. 거기서 진짜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신 오빠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3일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 정각,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병원 전체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다니고 경비원들이 화재 지점을 확인하러 갔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기요. 류젠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옆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빨리 타세요. 차에 올라타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12시간 후, 저는 서해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작은 어선이었지만 자유를 향한 배였어요. 인천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제가 찾던 0.8%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빠의 죽음에 숨겨진 비밀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인천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제가 찾던 0.8%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빠의 죽음에 숨겨진 비밀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새벽 6시 배가 인천항에 도착했어요. 항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몇몇 어선들만 물고기를 내리고 있었어요. 류젠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가셔야 해요. 어디로 가야 하죠? 국방안보지원 사령부로 가세요. 거기서 자수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수요? 네. 그래야 안전해요. 한국 정보기관은 우리와 달라요. 당신을 보호해 줄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적국의 정보기관이 저를 보호해 준다니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과거 오빠의 사고 파일을 열람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거기예요. 용기를 내세요. 류젠이 제게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국방안보지원 사령부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시간 후 저는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국방안보지원 사령부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출입구에는 무장한 경비원들이 서 있었죠. 숨을 깊게 들이쉬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중국 인민해방군 리 샤오린 대령입니다. 자수하러 왔어요. 경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 명이 재빨리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중국군 장교가 자수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키 180cm 정도의 평범한 체격이었지만 눈빛이 깊고 고요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군인 특유의 절제된 움직임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강지혁 소령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적대감이나 경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몸과 마음이 좀 진정된 후에 듣겠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폭력적인 신문이나 협박을 각오했는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더군요. 이게 정말 적국의 정보기관 맞나요? 강지혁 소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놀라셨나요? 우리는 적을 만들기보다 진실을 찾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는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녹차와 간단한 과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왜 이곳까지 오게 되셨는지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0.8%의 발견, 왕하우의 음모, 300일 병원에서의 감금, 그리고 탈출까지. 강지혁 소령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흥미롭군요. 그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샤오린 대령님이 발견한 그 0.8%. 사실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까요? 강지혁 소령이 대형 모니터를 켰어요. 화면에 복잡한 네트워크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죠? 한국의 키랩 시스템입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드론, 위성, 이지스함, 전투기, 미사일 기지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게 진짜예요? 중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인 주먹이라면 우리의 군사력은 몸 전체에 퍼진 신경망입니다. 주먹은 피할 수 있지만 온몸으로 느끼는 고통은 피할 수 없죠. 강지혁 소령이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이건 중국 동부전구의 주요 미사일 기지입니다. 우리는 이 기지를 파괴하는데 127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127가지나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샤오린 대령님, 당신의 분석가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전문성을 시험하는 동시에 한국군의 진짜 실력을 가늠해 보려는 거였죠. 위성 정찰, 스텔스 드론 선제 타격, 순항미사일 포화 공격 순서가 가장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정답입니다. 강지혁 소령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당신은 정말 뛰어난 분석가군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당신은 왜 진짜 0.8%를 찾고 싶어 했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강지혁 소령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니면 5년 전 당신 오빠에게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오빠를 아세요? 네. 리샤오펑 대위. 훌륭한 조종사였죠. 강지혁 소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사실 제가 그날 함께 하늘에 있었거든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오빠를 죽인 바로 그 조종사란 말인가요? 아니면 목격자였을까요? 그날 함께 하늘에 있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간 품어온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강지혁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그때 한국 공군 15전 투비행단 조종사였습니다. 당신 오빠와 직접 대치했던 사람이에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오빠를 죽인 원수였던 거예요? 그럼 당신이 잠깐요. 결정적인 기록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강지혁 소령이 일어섰어요. 어디로요? 수원입니다. 진실은 그곳에 있어요. 1시간 후 우리는 차를 타고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강지혁 소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드디어 오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원에 도착했을 때 차는 공군기지 정문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근처의 허름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차가 멈춘 곳은 고등 반점이라는 낡은 간판의 중국집이었어요. 군인들과 동네 주민들로 북적이는 평범한 식당이었죠. 왜 갑자기 중국집에요? 여긴 우리 부대원들이 출장 오면 꼭 들르는 곳입니다. 저를 믿고 한번 드셔보시죠. 강지혁 소령이 자장면 2그릇을 주문했어요. 곧이어 나온 자장면을 보고 저는 의아했습니다. 윤기 흐르는 검은 소스의 자장면. 분명 제가 알던 그 음식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어서 드세요. 마지못해 한 젓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이게 짠맛과 단맛이 아닌 춘장을 오래 볶아낸 깊고 진한 풍미와 부드러운 면발의 조화. 제가 알던 맛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복합적이고 완성도 높은 맛이었어요. 분명 내가 알던 그 음식이 아닌데 이상하게 더 깊은 맛이 나는군요. 어떤 것은 새로운 땅에 와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뿌리를 내리고 원래보다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강지혁 소령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죠. 허기진 배를 채우느라 허겁지겁 그릇을 5분도 안 돼서 싹 비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원 제10 전투비행단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민간인 식당의 온기는 사라지고 싸늘한 군사시설의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강지혁 소령은 저를 수십 미터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여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의 사고기록 보관실입니다. 두꺼운 철문이 열리자 컴퓨터와 모니터들로 가득 찬 공간이 나타났어요. 벽면에는 수많은 하드디스크와 백업 장치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든 비행 기록이 여기 보관돼요. 5년 전 그날의 모든 것도 말이죠. 강지혁 소령이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에 날짜가 나타났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오빠가 죽은 바로 그날이었어요. 샤오린 대령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강지혁 소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5년 전 당신 오빠와 대치했던 바로 그 조종사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역시 그랬군요. 그럼 당신이 오빠를. 아니요. 들어보세요. 강지혁 소령이 화면을 조작했어요. 갑자기 스피커에서 교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중국 전투기, 이곳은 한국 방공식별구역이다. 즉시 항로를 변경하라. 한국 전투기, 우리는 정상적인 비행을 하고 있다. 간섭하지 마라.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오빠의 목소리였거든요. 화면에는 레이더 추적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2개의 점이 하늘에서 서로를 견제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주의 깊게 보세요.
강지혁 소령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화면 속에서 오빠의 전투기가 갑자기 무리한 선회를 시작했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기동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엔진 이상, 엔진 이상. 오빠의 다급한 목소리가 교신으로 들렸어요. 중국 조종사, 탈출해, 탈출해. 이번엔 강지혁 소령의 목소리였어요. 적군 조종사를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빠의 전투기는 화염을 뿜으며 나선 강화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진실이에요? 눈물이 흘렀어요. 네. 한국군의 도발이 아니었어요. 중국산 엔진의 결함이었습니다. 강지혁 소령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사고 분석 보고서였죠. 엔진 블레이드 파손으로 인한 화재, 그리고 비상 탈출 장치 작동 불량. 모든 게 기계적 결함이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간 저를 지탱해온 복수심이, 한국에 대한 증오가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그럼 왜 중국은 한국군 도발이라고 발표한 거죠? 진실을 인정하면 중국군의 자존심에 큰 타격이 되니까요. 그래서 거짓을 만들어낸 거죠. 강지혁 소령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그날 현장에서 유일하게 수거된 유품입니다. 상자 안에는 까맣게 그을린 헬멧이 있었어요. 오빠의 헬멧이었습니다. 헬멧 내부, 귀가 닿는 부분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샤오린, 오빠 믿지?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강지혁 소령이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샤오린 대령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정보기관의 안전가옥에 머물렀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늦은 시간임에도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하고 자유로운 일상이었죠.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강지혁 소령이 차를 가져왔어요. 어디 가시나요? 생각 좀 하고 싶어요. 혼자서 말이에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당신을 찾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나가야 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결정을 내려야 했거든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야식을 파는 트럭 앞에는 줄이 서 있었어요. 이런 자유로운 모습이 제가 지키려던 중국과는 너무 달랐어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결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오빠가 생각났습니다. 샤오린, 오빠 믿지? 오빠는 저를 믿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빠를 의심했죠. 아니, 오빠의 죽음을 이용해서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지혁 소령이었습니다. 샤오린 대령님, 지금 당장 안전가옥으로 돌아오세요. 왜요? 왕하오가 한중 군사회담 대표단으로 서울에 왔어요. 그리고 북한 공작조가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가슴이 차가워졌어요. 저를 제거하려는 거군요. 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강공원 입구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나타났거든요. 3명이었는데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런.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뒤는 한강이고 앞에는 그들이 있었거든요. 가장 앞선 남자가 말했어요. 리 샤오린 대령, 조용히 따라오시죠. 북한 억양이었어요. 왕하오가 정말 북한 공작조를 매수한 거였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남자가 재킷 안쪽을 만졌어요. 무기가 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엎드려. 갑자기 사방에서 한국어가 들렸어요. 강지혁 소령과 그의 팀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북한 공작조들이 당황했어요. 그들은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거든요. 도망쳐. 공작조 중 한 명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 요원들이 일제히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됐어요. 괜찮으세요?
강지혁 소령이 달려왔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당신을 계속 보호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놓칠 리 없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적국의 요원들이 제 목숨을 구해준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증거를 확보했어요. 왕 하우가 배후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강지혁 소령이 작은 녹음기를 보여줬어요. 북한 공작조 리더가 모든 걸 자백했어요. 왕 하우 대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강지혁 소령님. 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나요? 중국 내부 정보 같은 거 말이에요. 강지혁 소령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이제 제 적은 한국이 아니라 거짓과 부패예요. 왕 하우 같은 자들이 진짜 적이죠. 그날 밤 저는 중국 동부전구의 모든 내부 통신망 암호 체계를 넘겨줬어요. 지휘부의 약점과 부패 구조도 상세히 알려줬습니다. 이 정보면 왕 하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럼 아버지도 타격을 받겠군요. 어쩔 수 없어요. 진실이 밝혀져야 하니까요. 강지혁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샤오린 대령님,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오빠가 그랬듯이 저도 진실을 선택할 거예요. 제 칼끝은 이제 조국이 아니라 조국을 병들게 하는 거짓된 시스템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정보들이 중국 내부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그리고 왕 하우와 아버지는 어떤 최후를 맞게 될까요? 3개월 후 베이징.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렸어요. 가장 높은 등급의 비밀회의였죠. 제가 제공한 정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되어 중국군 내부망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대회의실 스크린에 모든 증거가 공개됐어요. 왕 하우의 북한 공작조 매수 증거, 5년 전 한국 방공식별구역 사건의 진실, 그리고 리 정환 사령관의 은폐 작업까지.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리 정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리 정환 상장, 당신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국가기밀을 조작했고 부하의 범죄를 묵인했다. 또한 딸을 정신병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고 군법회의에 회부한다. 3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왕 하우는 더 처참했습니다. 왕 하우 대령, 당신은 개인적 출세를 위해 동료를 모함했고 외국 공작조를 매수해 암살을 시도했다. 즉시 체포하여 국가안전부에 이송하라. 왕 하우가 끌려나갈 때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 모든 소식이 제가 있는 스위스까지 전해졌습니다. 1년 후 스위스 제네바. 한적한 호숫가 카페에서 저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호수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평온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샤오린 대령님. 돌아보니 강지혁 소령이 서 있었어요. 1년 만이었는데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드릴 게 있어서요. 그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뭐죠? 상자를 열자 깨끗하게 복원된 오빠의 헬멧이 들어있었어요. 까맣게 그을렸던 자국들이 모두 사라지고 원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헬멧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샤오린, 오빠 믿지? 라는 글씨 옆에 새로운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내 자신을 믿어.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새겨주신 거예요? 저희 부대 정비사들이요. 당신이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서요. 강지혁 소령이 의자에 앉았어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부패한 간부들이 대거 숙청됐고 군 내부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일이에요. 아버지는요? 15년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감옥에서 회고록을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실에 대한 회고록을요. 가슴이 복잡했어요. 아버지도 결국 진실을 인정한 거였군요.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리라고 하더군요. 강지혁 소령이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샤오리나, 내가 옳았다. 아버지가 틀렸다.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눈물이 또 흘렀어요.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세요? 강지혁 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물결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빠,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헬멧을 가슴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처음으로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난 평온한 마음이었어요. 강지혁 소령이 일어섰어요. 그럼 이제 정말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그가 떠난 후 저는 혼자 호수를 바라봤어요.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복수와 증오의 연쇄를 끊고 진실과 평화를 선택한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